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실 이 종목 자체를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좋은 기업인 것과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에게 수익률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 증가가 동반이 됐고요.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이게 향후에는 실적이 정말로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2분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요. 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또 증시가 쉬는 동안에 좀 올라와줘가지고 쉬었는데 네. 제가 또 올리고 하니까 증시가 또 빠지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뭔가 약간 좀 방향성을 잡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7월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약간 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추후에 좀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들어가신 자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조금 줄이기에는 늦지 않았나 라고 보이고요. 이게 이제 121선까지 저는 솔직히 지수가 한번 찍어줄 줄 알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수 보면은 양지수 모두 다 121선을 빵 돌파해버리는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며칠 횡보하다가 이제 빵 뚫기 시작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 34,200, 300대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랠리를 조금 펼쳐줬어요. 기술주가 주로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21선을 빵 뚫어놓은 이후에 정말로 7월 이후에는 확연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다시 한번 연준의 긴축이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결과에다가 자꾸 원인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연준 쪽에서는 필요하면이라고 붙였어요. 전제를. 붙인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 좀 나오고 경기 침체 일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계속 해나갈 겁니다. 라고 7월 FOMC 회의에서 이미 얘기해 줬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포지션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약간의 긴축 속도라던가 뭐 몇 bp를 올릴지 이런 것들만 약간 달라질 뿐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준 이제 정책적으로 모든 금리라던가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이잖아요. 미국 연준의 입만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월가 격언 잘 아시겠지만 Don't fight the Fed라고 해서 연준하고는 싸우지 마라 절대. 그리고 연준에게 맞서지 말라. 뭐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해서 연준하고 맞서지 말라. 이런 것들이 월가의 격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쪽들,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결국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은 세계 다른 나라들도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유럽연합 쪽도 지금 이제 금리 또 인상하면서 양적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은 끝내기 시작했고요. 뭐 일부 국가들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 정도는 있는데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우리나라는 벌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금통위가 또 좀 있으면 열리는데 25bp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50bp 인상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25bp 인상이 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연준 쪽 특히나 정책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크로라던가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그냥 투자하셔도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만큼 시장이 안 좋게 지금 꺾여 있고 연준이 풀었던 유동성들 그리고 유동성도 너무 좀 과하게 풀린 게 있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을 과하게 단기간에 풀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가 올라갔는데 연준이 인내하겠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강한 연준, 인플레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좀 맞서면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지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121선까지 저는 좀 터치를 바랬었는데 일단 좀 꺾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뭐 도달했죠. 예, 거의 도달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61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막히는 자리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이제 61선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잘 뚫었거든요. 그래서 다우 지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나스닥 지수처럼 121선 강하게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적어도 121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달하기 전에 좀 꺾이는 파동들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21선을 앞두고 이제 횡보하다가 같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쪽은 특히나 이게 수급 기반이 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계속 팔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7월부터는 코스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7월에만 2조 4천억 가까이 샀고요. 8월 들어와서도 사고 있는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지금 지수 꺾이는 과정에서도 아직은 사고 있고 마지막 이평선이 하나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많이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흐름이 꺾였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술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마지막 이평선이 좀 붕괴되는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수급 기반으로 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뭔가 팔기엔 좀 늦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맞아요. 일단은 조만간 이제 잭슨홀이라고 하나요? 그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또 어떤 메시지를 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단 관망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잭슨홀에서 특별하게 더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해오던 얘기 또 반복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50bp냐 75bp냐 상관없이 거의 시장에서는 75bp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약간 더 해소하면서 증시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21선 부근까지 나스닥은 내려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직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주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먼저 뭔가 선 반영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면은 막상 또 이렇게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 하락을 너무나 또 이렇게 좀 무서워하거나 또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예, 아직까지 섣불리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되 너무 이제 내 자산의 전부를 이제 주식으로 담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가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가는 섹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찾아내서 조금 투자를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제 신고가를 뚫고 조선이라던가 기자재,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만한 자리인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전에 샀던 거 조금 빠졌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원금 부근 올라오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빵빵 뚫고 더 가버리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100% 자산을 지금 주식이라던가 이런 위험자산, 코인 같은 것들도 되겠죠. 그런 쪽으로 너무 성급하게 몰아넣는 것은 지금 리스크를 상당히 키우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도 일정 부분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도 약간 앞으로 증시의 이정표가 될 만한 주요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좀 매파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블러드 총재는 옛날부터 그랬죠. 그리고 이번 9월에도 75bp 인상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데일리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도 9월에 50bp 또는 75bp 인상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연준 내에서도 이런 매파적인 부분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파월 의장도 무시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잭슨홀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언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달러화 가치가 거의 최근 한 달 사이에 최고 수준으로 계속 경신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단이 열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제가 보는 선에서는 일봉 주봉으로는 안 보이고요. 월봉 최대한 땡겨 보니까 사실 이 1240원짜리가 항상 막혀왔었던 자리거든요. 2016년도 고점이었고 여기에서도 3월 코로나 2020년 3월에 팬데믹 일어났을 때 반짝 급등하면서 1,300원 가까이 갔다가 결국 종가로는 1,240원 밑으로 끝났었어요. 그리고 4월, 5월에 1,240원 돌파 세 번째 시도하다가 결국은 막히면서 이렇게 끌어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2022년 3월에는 역시나 1240원 부근 갔을 때 이번에도 이거 전고점 자리 못 뚫겠다, 막히겠다 싶었는데 연준에서 이제 강한 긴축 기조가 동반이 되면서 이걸 바로 다음 달부터 빵빵빵 뚫어버리는 파동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 1240원 상단이 완전히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1300원도 지금 이 윗꼬리마저도 돌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보는 자리는 참 이게 뭐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뭐 이런 자리가 보이더라고요. 막 1450원대, 1500원 이런 자리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환율이 굉장히 높게 오랜만에 이렇게 유지되는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환손실을 우려해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들어와서 가열차게 매도하는 모습들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이 양시장을 사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렇게 전체 시장을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기계라던가 운송 장비 이런 쪽들 다 이제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은 섹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140억 정도, 다른 것들 파는 거랑 종합하면 900억을 팔고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들이 아직도 사고 있는 이런 업종과 섹터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하면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별 뭐 종목이라든지 섹터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뭐 미국 증시는 121선을 돌파를 해서 네. 약간 좀 한간에서는 약간 기술적으로는 불마켓에 진입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네. 반등을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사실상 이 반도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 이벤트를 살펴보면 치포 동맹 이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반도체가 중국과 미국의 즉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혹시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실 요즘에 뭐 주식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를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거의 권해드리진 않아요. 네. 네네. 이런 것들을 매매를 굳이 해야 되나? 물론 좋은 기업이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인 것과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에게 수익률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쪽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주요한 기업들인데 이쪽을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다른 쪽들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탄력을 받고 있어요. 뭐 기존의 2차 전지도 있을 거고요.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 나오면서 친환경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LNG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하는 양상에서 카타르 쪽에서 나오고 있는 LNG선의 발주 이런 것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이런 쪽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거기다 또 에너지원 다변화, 원전 같은 쪽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걸 외국인들의 지분율 감소추이 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제 고점 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빼고 있는 지금 7월 들어와서는 약간 이제 좀 사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들 자체가 투자 동향을 열어놓고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인데요. 꾸준하게 계속 사는 모습들 안 보여요. 오히려 더 파는 때가 훨씬 많네요. 네,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중간에 600억 팔아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2천억, 1000억, 1300억 이런 식으로 매도가 샀던 것들보다 더 많이 나와버리거든요. 여기에서도 2700억 잠깐 샀지만 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또 마찬가지 동향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을 1시 반 기준으로 파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수급의 지속성이 반도체로 들어올 만한 환경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제 치포 동맹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로 우리가 가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또 버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과 결부지어서 보면은 과연 치포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최대의 강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가 38% 중국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디램 캐파의 44%가 역시나 중국 내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뭐 시안, 다렌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구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비중으로 봤을 때에도 중국으로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최근 이제 뉴스 보면은 20년 내에 중국의 수출 의존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13배 커졌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만큼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이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예요. 그리고 중국은 뭐죠? 전 세계의 공장입니다. 생산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치포 쪽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미국이 치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중국을 다 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반도체법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 인플레 감축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패권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중국의 패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미국이 선포를 한 거거든요. 말이 좋아서 이게 브랜드 쇼어링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어떤 담합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표방해서 우리끼리 할 거니까 중국 너 빠져, 러시아 빠져 이런 식으로 배척을 약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 나라들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는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경제 보복이 어떤 식으로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글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준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IT 기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자국에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반도체를 D램 쪽에서 그리고 낸드 쪽에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이런 것들,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당장 그게 끊긴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에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수출, 중국 내에 생산되는 거에 수출 금지라던가 이런 규제가 반도체로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 쪽들, 이런 쪽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한알령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는데 별 효과는 없었지만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결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국익에 어떤 것들이 더 도움이 되는가. 물론 미국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중국 너 좋아하면은 미국이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좀 조율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정말 새우등 터지지 않게 조율을 잘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세부적으로 어떤 법안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치포 동맹에 현실적으로 가입을 우리가 했을 때 미국에서 지금 중국 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물량들을 어떻게 흡수해서 처리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안건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나온 뒤에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은 좀 다시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치포 동맹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입을 만한 펀더멘탈적인 악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 국제 정세라든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약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 것 같은데 차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주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아마 다음 질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2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7월 중순에 거의 한 32,000원, 1,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49,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해버리는 파동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 증가가 동반이 됐고요. 대형주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소폭의 사익 실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2분기에 워낙에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쪽의 어떤 태양광 수요,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들이 또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화두가 좀 됐었고 풍력보다도 설치가 빠르게 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일단은 태양광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쪽은 태양광 모듈 비중이 하나솔루션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태양광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솔루션은 다른 케미칼 이런 쪽들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비중만 놓고 보면 한 이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거의 다 태양광 모듈이에요. 그럼 직접적으로 수혜를 굉장히 큰 폭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내년에 예상되고 있는 실적, 물론 그거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컨센서스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PER이 두 종목 다 10배가 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장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형태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52주 신고가 정도의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외국인들 소폭 비중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8,000원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워낙에 두텁고 한 부분이지만 결국엔 이것도 저는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정을 준다. 뭐 한 21선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조정 안 줄 것 같아요. 한 44,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조정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이게 향후에는 실적이 정말로 지금 서프라이즈하게 2분기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요. 네, 이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서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하나큐셀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쪽이 이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사실상 세액 공제 혜택이 굉장히 커요. 처음에 이제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생산 과정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은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증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증설을 하고 생산해내면은 세액 공제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내에서 단일 사업자 규모로는 세계 1위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4.1기가와트시로 증설이 돼서 완공이 돼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한 2,600억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솔루션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도저히. 거기다가 업황도 좋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가 극심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LNG 가격 다 아시겠지만 이거 유가로 환산하면 배럴당 거의 한 $400 수준까지 LNG 가격이 급등을 해 있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한 30에서 40% 연말에 더 급등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LNG 쪽이 천연가스 쪽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 난방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저쪽 러시아 쪽에서는 노드스트림 1 이런 거 가지고 뭐 정비 핑계 대고 계속 잠그고 풀어주고 하면서 평년 공급량의 한 20에서 30%밖에 공급을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유가 레벨이 낮아져서 정제 마진이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석유화학 제품 쪽에 경유 이런 쪽들이 오히려 경제성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제 마진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S-Oil,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에서 비롯되면서 가격들을 아직까지도 흔들고 있다. 에너지 대란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이런 LNG 쪽이 상당히 큰 수혜를 보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약간 좀 횡보하면서 좀 내려오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강력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쵸. 방금 말씀하신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 간축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항 줄 때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조 인프라 감축 법안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향후 10년간 48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다 그거에 연동돼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법안이 통과가 이제 됐죠. 바이든이 와가지고 서명을 했죠. 휴가가 끝나고 와서 서명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설비, 기술 투자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액 공제를 10년 더 연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라던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이런 쪽에 대규모 신축 설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큐셀이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미국 내에서 주거용으로 1위 사업자예요. 점유율로 봤을 때 태양광 모듈에서 주거용이 24%로 1위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같은 경우에도 21%에 달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2위인 중국의 JA 솔라 이쪽과는 2배 이상의 격차가 나요. 그쪽은 10%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증설되는 지금 증설할 부분들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크게 효과가 나고 거기에서 이 생산부터 해서 판매까지 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 2,600억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실적이 더 크게 뛰어버릴 가능성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자국주의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하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현기차가 잘 나가다가 한 방 얻어맞았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지아 공장은 2025년에 완공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 조립 안 하면은 어떻게 이거 보조금 받을 거냐?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엄청 크네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자동차들이 상대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이제 동급 모델 비하면은 5, 600 정도 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의 승리와 더불어서 GM의 생산 차질, 거기다가 가격도 메리트 있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인센티브 절감 효과도 있었어요. 굳이 딜러한테 많은 돈을 지어주지 않아도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당장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급의 포드 쪽에 마하라는 모델이 아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한 5, 600 정도 비싸거든요. 네. 근데 이 1,000만 원, 7,500달러예요, 최대. 이거를 못 받게 된다, 현기차가.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께 500 정도 비싸지는 겁니다. 동급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판매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해결책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솔루션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쪽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 말고 조금 더 내년에는 오히려 설치가 쉬웠던 태양광보다 풍력, 이게 요즘엔 해상풍력이에요. 예전에는 해상이 아니고 육상풍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깊은 수심의 바다나 뭐 이런 쪽에는 이 풍력을 설치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유식 풍력이라고 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이 부유물을 해수면 위에다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타워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생산 단가들이 기존의 화석 연료도 그렇고 기존의 에너지원들의 생산 단가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경제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되면서 그리드 패리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생산 단가가 기존의 화석 연료와 신재생 에너지가 킬로와트 시당 생산 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리티라고 하거든요. 그 시점이 점점 더 빠르게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이 쌉니다.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는 더 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것들도 기존에는 지역에 따라서 한 3배 정도의 발전 단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좁혀지면서 단가가 낮아가고 있는, 그리고 기술은 더 발전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맞춰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하나 솔루션 말고도 풍력 쪽에서 CS 윈드, 그리고 하부 구조물 쪽 삼강 MNT, 뭐 CS 베어링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최근에 CS 윈드의 마찬가지로 차트거든요. 네, 굉장히 뭐 이건 매수 기회를 확실하게 줬죠. 일봉 딱 그어보면은 그냥 46,000원 가면 사면 돼요. 네, 아니면은 한 5%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잡고 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 원래는 이 자리였어요. 66,000원 가면은 그냥 팔아야 되는 자리였어요.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파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뒷받침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고 여기가 만약에 66,000원이 뚫린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네, 60주선을 횡보하다가 지금 이제 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는 자리는 막 이런 자리가 또 되는 거죠.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거죠. 신규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8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보고 갈 수 있을 만큼 이런 기반들이 딱딱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좋고, 뭐 삼강 MNT, 네, 이런 쪽들 뭐 어마무시하죠. 주가 레벨업이. 네, 이런 것들도 근데 매수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런 데서 따라잡을 필요 없어요. 이 121선 이렇게 딱딱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매수하고 아니면 손절.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 정고점에서 막혔으니까 한 23,000원 가면 매도하자. 여기에서 여기면은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121선 기다렸다 매수할래. 이거 등록해놓고 추적 관찰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차트를 한 400에서 500 종목은 돌려보거든요. 자동으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돌려보고 있다가 눈에 띄는 종목 있으면 이제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수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들어갈 자리가 또 있었고요. 여기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었던 게 이 다음날 바로 갭 돌파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엔 23,000원에 돌파 파동이 생기는데 누가 만드느냐? 외국인들이 지분율로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홀딩이 가능했던 시점이죠. 확실히 그 예전이랑 수급이 다른 게 예전에는 사실 반등이 나왔어도 외국인의 의미 있는 지분 확대 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르네요. 종목별로 다른 거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연속성 있게 외국인들이 이거 한번 투자 동향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이런 것들 열어놓고 봤을 때는 완전 사뭇 다르죠.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 이제 많이 올랐는데 1조예요. 근데 하루에 담는 게 막 이게 60억이죠? 60억, 100만, 1000만, 억, 10억, 60억, 50억, 60억 이런 식으로 그럼 상당히 많이 남는 지분을 계속 늘려요.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서 늘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월봉으로 봤을 때 그냥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외국인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만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책적인 부분들을 크게 보세요.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매크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런 안 좋은 환경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고 기업들은 그에 연동해서 어떤 이런 또 R&D라던가 투자들을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게 거대한 매크로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본다라기보다도 확실히 좀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랑 네이버 이것도 사실 고점 대비 반토막 낸 상황에서 반등을 하려다가 다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주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굳이 접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지수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121선을 이런 식으로 앞두고 있다가 마찬가지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사실상 이제 7월하고 8월은 외국인들이 거의 많은 업종들을 샀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열어놓고 보시게 되면은 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을 가지고 한번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래소 보시면은 7월부터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7월 1일부터 4조 8천억 사고 있어요.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가 가장 많긴 합니다. 2조 4,500억, 거의 반 이상을 전기전자 쪽으로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운송장비. 이쪽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라던가 조선주들이 이쪽에 몰려있죠. 그래서 업황이라던가 모멘텀이 있는 쪽들을 외국인들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서비스업 보세요. 이거는 지금 오히려 1,600억의 매도. 이렇게 운수창고, 통신, 유통,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산 업종들이 많습니다. 화학, 의약품, 비금속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금융업도 팔았고 증권, 서비스업 이런 쪽들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요. 코스피 소형주도 팔았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자체가 어떻게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수급적으로 아직까지는 서비스 쪽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쪽으로는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바닥 잡고서 7월부터 반등을 하긴 했지만 강도 자체가 좀 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뭐 자회사들의 어떤 매각 이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 쪽 매각 이슈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물적 분할해서 다 떼내서 또 별도로 상장하면 그만큼의 할인 요소들이 카카오에는 또 생기게 되잖아요. 물론 네이버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21선 부근까지 갔다가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모든 이평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급이 결국에는 꺾였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런 파동들이 이렇게 8월 5일이에요. 그동안엔 그래도 조금 사는 흐름들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받으면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8월 5일부터는 같이 양매도하니까 개인들이 또 우수수 사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이랑 똑같이 사시면 안 되고 기관 외국인처럼 팔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을 보시고 특히나 대형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휘두르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대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그런 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동향, 아무리 내가 좋고 좋은 기업이고 이런 건 알겠지만 기업을 너무 좋아하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조차도 단기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짧게 목표 수익을 낮춰서 매매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거면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단기적인 수급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슬라가 9월에 뭐 AI 데이를 개최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에 따라서 약간 국내 관련 약간 좀 테마성이긴 하지만 로봇주들 역시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약간 좀 볼만한 그런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에브리봇이에요.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청소기. 밑에다 걸레 깔고 바퀴 없는데 자율주행해서 청소하는 애. 그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침 무증공시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거 알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면은 불법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그 예전에 뭐 CJENM 사태였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애널리스트들이라던가 그쪽 안에 내부자들과는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불법적인 것들이 살짝 누구에겐 얘기해주고 누군 얘기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워낙에 기업의 내용이 삼성전자라는 최고의 기업과 서비스 로봇이잖아요, 그쪽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웨어러블 그 의료 주행 보조 로봇 이런 것들 출시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만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물류센터라던가 이런 쪽들 아마존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하고 상품명마다 태그 찍어서 정말로 무거운 것들 적재해 놨다가 자율주행해서 최적의 코스로 가서 이거 꺼내가지고 배송하고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류 쪽이에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로봇. 거기다가 자율주행, RFID 태그,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4차 산업의 집약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이거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어디 가니까 식당에서 뭐 자율주행 로봇이 무인으로 음식을 갖다 주네. 체험해보셨다는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만큼 서비스 로봇의 영역이 급작스럽게 확대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은 완벽한 단계는 아니에요, 솔직히.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죠. 근데 결국에는 현실화가 될 텐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삼성전자와 지금 OEM 형태 뭐 이런 것들로 자율주행 청소기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들어서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지금 이 로봇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족보행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에도 과연 배제를 시킬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들을 저는 좀 주요하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어떤 예전에는 정말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사실. 그 로봇 청소기였죠, 그냥. 그래서 켜놓으면은 처음엔 잘 작동되는 듯 하다가 어디 턱에 가서 이제 걸려가지고 막 집에 못 돌아오고 있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딱딱 설정해놓은 구간에서 다 청소하고 돌아와서 홈에다가 자동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먼지 같은 것들 비워서 우리는 이제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그런 로봇들이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에브리본 뭐 기술력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말고도 기업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길게 올라갔다가 제가 사실 보고 있었던 목표가는 뭐 한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만 원 부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이 이슈가 새롭게 나오면서 121선 지지받고 빵 올라갔다가 아마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1대1이나 1대2 무상증자는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전에 뭐 노터스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1대9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무상증자 가능성이 이게 꼭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 이 기업 같은 에브리북 같은 경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고 좀 판별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몇 주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네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수가 610만 주가 안 됩니다. 진짜 네, 적네요. 주식수가 적죠. 그런데다가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외국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대주주 정우철 외 5인이 36%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앤그로스가 또 14%. 그럼 이 둘이에서 50%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600만 주 중에서 한 300만 주 정도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주식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상증자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냥 호재성으로 띄웠다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기업 가치 변화 없다. 라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 내에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거를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보통 이 화면은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네. FN 가이드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재무제표란을 네, 좀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자본 가보시면은 자본 계정에서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가.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은 딱 재원이 무상증자로 쓰이는 그런 한정된 좀 그쪽 자원이거든요. 자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더라도 만약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난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바이오 기업 이런 데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자본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증자 재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익잉여금, 결손금이 난다라고 해요.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면은 누적이 되면서 이제 자본 잠식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뭐 300억, 400억 간다라고 했을 땐 이 자본 잉여금의 용도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결손금을 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두 가지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 잘해가지고 이 잉여금도 계속 쌓이고 있네 라고 하고 자본 잉여금이 많이 있네 그리고 어떤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높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리고 주식수까지 적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무상증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주식수 적고 우량한데도 안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번에는 노터스라는 기업이 좀 불을 붙였죠. 그 뒤로 뭐 조광 ILI, 뭐 공구음원 굉장히 많은 회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무상증자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의보가 내렸던 것 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무상증자라는 게 반드시 뭐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재무구조 튼튼하니까 이렇게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라고 시장에다가 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재무제표 보면서 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또 캐치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가지고 한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네. 외국인이 이 주식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 가능성이 있다 네. 라고 해서 셀트리온을 꼽아주셨는데 그동안에 지금 약간 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셀트리온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긴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앞으로 셀트리온처럼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도 살만한 주식이 무엇이 있는지 네. 그런 후보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정말로 자리를 정말 좋게 줬어요. 주봉상으로 뭐 이런 자리 14만 원 부근까지 내려갔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조건 사볼 자리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손절하면 됩니다. 그랬다가 내려갔다 했을 때 다시 14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손절했다가 다시 사도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한 주식을 샀다라고 해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로 이게 되던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냥 홀딩하자 이런 건 좀 안 됩니다. 존버 이런 거 안 돼요. 네. 그거 잘못된 투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황에 좀 대응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것들은 이것도 이제 또 조선 쪽이네요. 한국 조선해양 같은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투자 동향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뭐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 주식은 못 갔네요. 네, 근데 못 갔죠.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네.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꺾인 거죠. 이게 이제 조선주가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슬롯 계약이라던가 이런 걸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배를 내보내서 인도가 되고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기까지 1년에서 2년 걸려요. 네. 특히나 이제 조금 납기가 빠른 이런 쪽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조선 중에서 반응을 했던 거는 단납기의 제품 품목이 많아요. 선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갔죠. 그런데 다른 쪽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이제 카타르 쪽에서 슬롯 계약을 했었던 LNG선의 발주들이 나오면서 가격까지도 최근에 신조성가로 잘 나가고 있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기자재들은 먼저 움직였어요. 막 52주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사상 최고가 가고 있고 이러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조선주들은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실질적인 수주가 재무제표로 반영되는 지연, 딜레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2분기에도 조금 적자 부분들이 났어요.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들이 영업 적자가 한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적자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일회성 요인이었습니다. 후판 가격 인상. 네, 원자재가 다 같이 올라오니까 지금 후판 가격을, 조선용 후판 가격을 2020년 하반기에 한 4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또 2021년 상반기에 한 10만 원 정도 올렸고요. 또 하반기에 4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인상이 있다 보니까 2020년 상반기 대비해서 가격이, 후판 가격이 2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후판이 선박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그만큼 큰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철강 가격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후판 가격도 그렇고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요. 맞아요. 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급증했었던 후판 가격 하반기에는 인하될 수도 있겠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현대제철 쪽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후판 가격에 대해서는 인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런 얘기 나오면서 철강 가격이 빠지고 있는 단계니까 아무래도 인하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사들이 정부 쪽에 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후판 가격 조금 인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좀 압박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후판 가격의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LNG선이 이제 가장 주요해요. 고부가 가치선인데 이쪽이 성과가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NG 쪽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겨울철 이제 난방유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LNG선의 발주는 필연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도 좋고 삼성중공업 좋고 대우조선해양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파업 네, 이런 부분들 네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일회성으로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한 8천억 정도 손실이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노조 쪽에서 다시 또 파업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일단은 아무리 업황이 좋더라도 조금은 제외를 시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동향을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정말로 이제 꾸준하게 중간중간에 매도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게 7월 18일부터 네,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사실 좀 많이 정리를 했어요. 네네. 근데 7월 18일부터 사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죠, 사실. 바닥을 이런 식으로 찍고 78,000원 바닥 확인한 이후에는 상단을 향해서 올라와 있고요. 이 매물대가 이제 지금 오늘도 강한 파동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데 3.5% 상승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돌파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요. 이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갈 자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보고 있는 자리만 해도 한 15만 원대가 보여요, 사실. 거기다가 수주 현황 이런 것들 보면은 물론 이제 현대중공업의 모회사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 수주로 봤을 때 거의 상반기에만 목표 수주액의 100%를 한국조선해양은 넘겼어요. 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연간 수주량의 목표치에 70에서 80% 다 달성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 뺏겼던 어떤 조선 쪽의 점유율 1위 뺏어왔죠, 또 다시. 네. 근데 그게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배들이 전부 다 고부가 가치선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술력이 필요해서 아직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분야, 기술 격차가 있는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발주를 많이 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배 가격들은 전부 다 최근 신조선가, 그리고 LNG선도 최고가 이런 상태에 도달해 있는 데다가 원가 절감의 요인도 아까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판 가격의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기 시작하는, 물론 기자재가 먼저 움직였지만 조선 쪽이 지금 굉장히 큰 빅사이클이 도래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지분율 추이를 보면 사실상 한 2020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지분을 늘리긴 늘렸는데 같은 기간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졌죠. 그렇죠. 오히려 빠졌고.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잖아요. 맞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선주 중에서 소외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모회사 개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들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라던가 어떤 모멘텀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한국조선해양도 같이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과연 향후의 미래 어느 정도 저평가 요소가 얼마나 해소가 될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 계속해서 이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또 이 주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피팅 밸브. 맞아요. 이건 진짜 주식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2007년도 이때 엄청난 성장주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뭐 중간중간에 반등은 조금씩 나왔지만 계속해서 소외되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순식간에 올랐는데 이 빅사이클이 2007년 이후로 도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2007년, 뭐 2005년 그때 이게 정말로 최저가가 막 7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4만 원 부근까지 갔었던 종목이 성광밴드예요. 맞아요. 피팅 쪽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고요. 이런 쪽은 성광밴드, 뭐 태광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피팅 업체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일단 이게 용접용 피팅 이런 쪽이에요. 상당히 이제 조선 중에서도 조금 전공정에 속합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들도 올라와요. 이거는 개장용 피팅이라고 해서 피팅, 용접용 피팅보다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후행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런 후공정까지도 지금 반응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미 성광밴드라던가 태광 같은 용접용 피팅에서 숫자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적이 뛰니까 후공정까지도 당연히 가겠네라는 부분들이 이런 최근에 일봉상 주가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모든 기자재 이런 쪽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표조차도 이게 월봉으로 본 거거든요. 지금 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120 월선을 그냥 한 방에 돌파해버리는 이런 흐름들 나오고요.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방에 뚫어버렸죠. 이런 흐름이 정말로 강력한 모멘텀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 한 방에 뚫릴 수 없는 초장기 이평선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뚫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광밴드 같은 것들 여러분들 일봉으로 보면은 이거 절대로 못 사요. 절대로 못 사요. 일봉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사실 거고 투자 동향 딱 보면 알아요. 개인들은 올라오면은 예전에 이거 물리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팔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 사고 있는 게 누구냐? 신고가에서도 외국인들이 또 사고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모멘텀이 좋고 확실하게 가는 쪽임을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 거죠. 데이터들을 통해서. 근데 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많이 올라왔고 나 예전에 정말로 이거 몇 년 전에 샀던 가격인데 이때 샀던 건데 막 올라오고 있네. 2013년, 14년 막 이런 때 물리셨던 분들 그분들이 팔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닥에서 사셔서 막 이렇게 파는 분들은 개인들 중에서는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쪽, LNG 쪽이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에 좋아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저쪽이에요. 그 풍력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 이후에 풍력이 내년에는 많이 설치가 될 텐데 그쪽도 관련된 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폭우 내리면서 이런 쪽들의 어떤 인프라 정비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쪽들에서 어떤 수도관이라던가 뭐 관이음새 이런 것들이 또 그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멘텀이 풍부해요. 피팅 쪽들은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많이 올라왔다 하고 안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미 강력한 이평선과 매물대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뭐 실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뭐 한 3만 원 정도? 지금도 봤을 때도 한 2배 정도 거의 되는 가격이죠.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실적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체크해봐야 되는 건 있습니다. 뭐 하이로코리아도 여전히 올라갈 여지들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태광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부 다 조선주들이 한창 좋았다가 중국에 뺏기고 이제 발주가 소외가 됐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업황이 크게 꺾여버리면서 조선주들이 좋지 않으면은 이런 기자재 관련주들도 당연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도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방금 이제 세 종목 보여주셨잖아요. 하이로코리아, 뭐 성강밴드, 태강. 근데 공통점이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한 10년 정도 놓고 보면은 아직 지금 거의 최저점이에요.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의 약간 좀 뭐 기자재 쪽이라든지 플랜트 이쪽과 관련이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650조 사우디죠. 여기서 네옴시티 건설한다. 그러면서 이 건설주가 여기저기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상 또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좀 비즈니스 모델상 유사한 점이 있죠. 뭐 플랜트라든지 건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팅이 굉장히 많은 산업에 쓰여요. 이게 건설 쪽에도 이제 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그 이제 네옴시티 650조랍니다. 네, 엄청납니다. 이게 정말로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 사우디에서 불어나는 국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갈 거냐. 남아도는 돈들이 인프라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신도시들이 건설이 되고 거기에 이제 유형으로 보이는 인프라도 들어가겠지만 이제 5G 구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협력을 할 거예요. 또 마침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인가요? 그쪽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결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는 쪽들은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제 신도시 건설 쪽에서는 건설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쪽입니다. 네, 현대건설이라고 하시면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좀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런 쪽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중동이라던가 이런 쪽들 플랜트 나가고 막 해외 쪽에 수주 받아서 공사하고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역시나 좀 부재가 됐어요. 죽어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건설주들도 해외 쪽 수주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창 호황일 때는 그런 쪽의 매출액이 10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2조 원 수준까지 추락을 해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로 수익성이 좋은 국내 주택 부분이 그걸 메꿔줬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메꿔주면서 현대건설이 DH라던가 이런 쪽들 브랜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실적들을 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우디 쪽 보게 되면은 삼성물산하고 컨소시엄 형성해서 이미 그런 쪽에서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1조 3천억 규모로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주택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성이 좋은 국내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도시정비 특수를 확고하게 누리고 있어요. 2위 GS건설과 격차가 엄청납니다. 현대건설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에 도시정비 쪽에서 수주했던 게 5조 5,500억이었어요. 근데 상반기에만 7조입니다.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단순히 계산했을 때 뭐 14조도 계산이 되고 이러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GS건설이 2015년도에 세웠던 기록이 8조 100억이에요. 연간으로. 그거는 당연히 뛰어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최근에 DH 쪽에서 적용한 제안을 한 부산 쪽의 우동 3구역 재개발 쪽이 한 공사비로만 따졌을 때 9,500억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자재가 반영하면은 1조가 훌쩍 넘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8조 수준에 도달이 된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유력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하반기에 이제 서울 방배 3호 쪽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또 들어가고요. 거기다 경기 쪽에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 사업도 거의 수주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도시정비 쪽에서 정말로 기네스북 달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숫자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해외 쪽에 어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쪽 그런 쪽에다가 또 플랜트
이런 것까지도 같이 수주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건설 굉장히 좀 큰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정부 1년 차잖아요. 그만큼 250만 호 공급의 좀 가시화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대건설을 저는 좀 원탑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좋은 종목들,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한 현금 여력을 조금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투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포트폴리오 분산은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쪽이 한 40에서 50은 들어가야 됩니다. 40에서 절반 50% 비중은 정도? 아직도요. 네, 아직도요. 왜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네, 미국에서 정말로 지금 보조금 막 지급하고 하면서 시장 파일 엄청나게 키우고 중국하고 유럽에 뒤처졌던 부분들을 지금 쫓아가려고 가열차게 뛰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분명히 시장의 파이가 급속도로 커지고 전기차 보급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말로 전기차 밸류체인이 잘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소부장,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까지 잘 갖춰져 있거든요. 이런 쪽들로 비중을 다 반드시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단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이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 조선 쪽에서 뭐 대형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들이 될 수도 있고, 성광밴드, 태광, 뭐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본행제 쪽에 한국카본이라던가 동성화인텍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쪽들도 분산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뭐 태양광, 풍력 쪽을 각각 20%씩 담는다? 그런 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 조선하고 기자재 쪽도 한 20% 비중을 채워 넣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이 기본 40,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씩 투자해서 100%를 채우는 포트폴리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네. 예전에 그 나와주셔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막 오버행 리스크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상장한 지 한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제가 최근에 사태를 보니까 외국인이 그 6개월 의무보유 확약 풀릴 때부터 엄청 사더라고요. 그쵸.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확약 풀리면서 주가 막 이제 엄청 빠지고 외국인들 매도 나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정말로 이제 7월 들어와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이어나가고 외국인 지분율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상장했을 당시에 이거 좀 고평가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았어요. 네, 그걸 이제 왜 CATL에 도대체 그런 밸류에다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들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게 단순히 어떤 리튬 인산 처리라던가 초기 배터리를 하는 업체들이 아니거든요. 하이니켈단으로 결국 시장이 커지고 개화될 때 조금 더 고사양의 자동차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배터리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기 위해서 리튬 인산철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양산 시설 구축해서 다변화된 저가형 엔트리 모델과 고급형, 중대형 이런 쪽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라인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CATL도 그리고 BYD 쪽도 지금은 리튬 인산철 국내 로컬 업체들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소형차 이런 쪽에만 유효한 배터리고 결국 중대형으로 갔을 때에는 하이니켈단의 배터리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설들 R&D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봤을 때 그때 밸류가 좀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떤 오버행 이슈가 현실화가 되고 난 이후에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꾸준하게 받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번 달 말인가요? 아마 저 모건 스탠리 쪽 그 지수에 편입되고 이런 얘기들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상당히 좀 외국인들의 매수를 당길 만한 요인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뭐 빼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엄청 사네요. 거의 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7월 7일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시작이 되면서 뭐 연기금은 당연히 이제 지수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이 주요하게 이제 프로그램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원통용 배터리가 요즘엔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보시면 그러네요. 네,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파이프를 키우고는 있지만 수급이 그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은 아무래도 정유 쪽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터리 전환의 어떤 흑자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돼야지만 이쪽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뭐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것들 좀 얘기 나오고 있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는 되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배터리 3사에게는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현지에서 이미 내연기관차 공룡들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과 협력사 세워가지고 공장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10곳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완공이 되면서 굉장히 큰 효과들을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BBIG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였는데 최근에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E가 또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꾸준히 살아남는 또 우리나라 핵심 섹터가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이런 시장에서도 떠나지 않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가 수급입니다. 수급. 이건 정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들은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네, 정말로 수백 수천만의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동학개미건 뭐 서학개미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오는 뉴스들 동학개미 서학개미 외국인 기관과 반대로 하고 있네 수익률 울상 이런 뉴스 맨날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도 그거는 바뀌진 않을 거예요. 네,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반복이 될 텐데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이지만 개인 편에 서면 안 돼요. 외국인 기관 편에 서서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신고가에서도 외국인들은 계속 사서 이렇게 주가들을 띄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주가가 바닥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지거나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매크로적으로 큰 시장을 보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없지는 않은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조선 기자재 LNG 그리고 미국 쪽 인플레 감축 법안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쪽의 다변화 노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수소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 트렌드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각국의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기업들은 그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적인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걸 미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확장을 시켜놓고 계속 투자를 해서 현실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기업들은 파생되면서 그 산업에 맞춰서 주가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또 될 거고요. 그래서 큰 흐름들을 보시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 이런 것들이 왜 움직이는가? 여기 자리에서도 따라가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약간 압축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이 파는 것들 가파르게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는 너무 섣부르게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싸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싸다, 살만하다 라고 생각할 때 주가는 다시 오를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또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개미들은 눈물에 손절을 하면서 물량들이 외국인 기관한테 가고 주가는 그때부터 오르겠죠. 이것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동향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밀접하게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쏠리는 종목, 지금 움직이는 종목 어떻게 본다면 약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들으면 이게 단기가 아니라 사실상 중장기입니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그 지수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기회를 잘 잡으셔야지 또 나의 포트폴리오, 계좌를 잘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